우리는 이제 100년을 사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인생을 설계할 때에 20대에는 대학 가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30대에는 열심히 돈 모아서 결혼하고 40대, 50대에는 자식 뒷바라지하고 자식 다 키우고 난 뒤 60대에는 대부분 인생 설계를 끝냅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60대 이상 노인분들 중에 남은 40년 동안의 인생 설계가 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노래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노래가 1950년대에 나온 노래입니다. 1950년대 당시 평균 연령은 46세였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네에 60 넘은 어르신이 한두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환갑을 맞이하기 어려운 시대였기에 빨리 죽기 전에 젊어서 열심히 놀자는 거였죠. 그런데 요즘은 이 노래를 이렇게 바꿔 불러야 한다 합니다. 노세 노세, 늙어서 노세, 늙어서도 안 죽나니. 이제는 환갑이 지나고 칠순이 지나도 대부분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60대들은 자식들도 다 키웠고 노동도 끝났고 인생의 휴가를 받은 겁니다. 이 휴가 받은 세월을 그 긴 인생 동안 뒷방에 쭈그리고 앉아 TV나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녀보지 못한 데 다니고 먹고 싶은 것 먹고 하며 살 것이냐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거죠. 내가 남은 이 재산을 가지고 즐겁게 쓰고 세상을 떠나갈 시간이 다가오면 미련 없이 행복하게 떠나갈 건지, 아니면 70부터 90까지 뒷방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나를 돌봐주지 않는 자식들을 원망하고 미워만 하다 떠나갈 건지, 이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앞으로 20년이 남았다, 30년이 남았다, 이걸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60대를 지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다양한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문제가 다 큰 자식들과의 갈등이죠.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많이 쏟아 넣었는데 너는 나한테 해주는 게 대체 뭐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섭섭해집니다. 근데 사실 요즘 자식들도 살기 참 힘듭니다. 영끌에서 산 아파트 이자 내야지. 애들 학원 두세 개는 보내줘야지. 전기세 내야지, 전화비 내야지.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지.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 오르는 대로 기름값 내야지. 가족들 돌아가면서 아프면 또 병원비 내야지. 한 달에 최소한 라면만 먹고 가만히 있어도 대부분 2, 300이 그냥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70살, 80살이 넘도록 어머니, 아버지를 오랫동안 계속 잘 모실 수 있을까요? 잘 모실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겁니다. 어쩌면 이제는 그걸 바라는 것도 미안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은 보통 노부부의 자산 분배에 있어 집으로 묶여있는 부동자산이 30%,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70%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70%를 쓰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집으로 깔고 있는 게 90%, 금융자산이 10%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쓸래야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오로지 집만 하나 가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죽을 때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 집에 앉아만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50대, 60대의 경우 평균 수명을 90에서 100살까지 보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집을 물려받을 때 자식은 나이가 70대, 80대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뒤 70대, 80대의 자식이 집을 물려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차라리 이 집을 정리해서 나도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고 싶은 거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싶은 거 돌아다니며 자식한테 가끔씩 용돈도 쥐어주고 그렇게 자식도 같이 쓰다가 죽는 게 낫지.
이 집을 그대로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상속세로 절반은 국가가 가져가고 남은 절반으로 내가 더 갖냐, 내가 더 갖냐, 자식들끼리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욕심을 버리세요. 내 자식, 내 새끼, 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한테 단순히 집 물려주려고 먹을 건 못 먹고 쓸 돈 못 쓰고 아등바등 부여잡고 있는 것은 이제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4억에서 5억 정도 집을 가지고 있다면 2억짜리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남은 2, 3억을 은행에만 넣어놓고 써도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20년을 쓸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는 무작정 집을 깔고 앉아있기보다는 주택연금이나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새로운 인생 2막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사용하는 게 현명한 일일 겁니다. 80 넘은 한 할머니의 피눈물 나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에 과학 선생님을 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나이가 82살이신데 75살 되던 해에 아들이 이렇게 꼬신 겁니다.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를 팔고 내가 사는 아파트를 팔아서 50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그 집에서 함께 살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75살 먹은 할머니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살면은 얼마나 살겠어? 그래서 손자 얼굴이나 보고 자식이랑 밥이나 먹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집을 팔아서 아들 이름으로 다 해주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할머니는 누구와 살게 되었을까요? 아들은 실상 일하러 다니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없으니 집안일 보는 며느리하고 살게 된 겁니다. 할머니는 학교 선생님을 했던 탓에 며느리 살림에 이런저런 참견을 하게 되었죠. 며느리는 그동안 시어머니하고 안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이 참견, 저 참견을 하니 시간이 흐를수록 둘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며느리와 마치 원수처럼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며느리가 할머니와 밥도 안 먹으려고 했죠. 할머니더러 방에 들어가서 드시라며 따로 상을 차렸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매일 방에서 혼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자하고 아들하고 밥 먹으려고 합쳤는데 밥 한 끼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구박을 받는 처지가 되어버렸죠. 하루는 그 할머니가 성당에 있는 신부님을 찾아와서 머리를 좀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만져보니까 큰 혹이 2개가 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 머리를 보온병으로 때린 것이었습니다. 60대의 며느리가 80 넘은 노모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60대 며느리가 이기게 되어 있죠. 30대 며느리는 울면서 참지만 60대 며느리는 같이 싸우지 안 참습니다. 그렇게 혹이 2개나 난 할머니가 신부님께 하소연을 하길래 신부님께서는 할머니 왜 그러고 사시냐며 함께 소송을 걸자고 하신 겁니다. 지금 아파트가 8억이고 처음에 할머니와 아들이 반반 값을 치렀으니 소송을 해서 4억을 찾아 아들 집에서 나와서 사시라고 한 거죠. 그때 할머니는 82살이셨기에 100살까지 4억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부님과 함께 할머니는 고소장을 다 썼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라 글도 정말 잘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할머니는 성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재판날도 지나가 버렸죠. 그리고는 한 달 만에 할머니가 성당이 나타났습니다. 신부님이 할머니께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재판하는 날 아들이 무릎 꿇고 어머니 재판 취하해 주시면 앞으로 내가 잘 모시겠다고 그래서 고소를 취하를 했다는 겁니다. 신부님만 아들과 부모를 갈라놓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할머니는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느냐고 자식이 잘하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넘기냐고 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3달이 지났는데 새벽에 갑자기 신부님께 전화가 왔다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할머님께 할머니 왜 요새 성당에 안 오시냐 그랬더니
그 집에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전라도에 있는 양로원에 들어갔다 이야기했다 합니다. 자식한테 재산을 주면 세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 자식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본인의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자식도 안 잃어버리고 인생도 안 잃어버리고 재산도 안 잃어버리려면 이제는 다 큰 자식의 삶과 나의 삶을 분리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안전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그거 다 쓰다가 죽는 게 자식한테 피해 안 주고 제일 좋은 겁니다. 늙은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관리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노년을 채워갈 지혜들을 배워야 합니다. 혹시 불효자 방지법을 들어보셨나요? 불효자 방지법은 내가 재산을 다 주고 집도 주었는데 자식이 용돈도 안 주고 찾아오지도 않으면 내가 준 재산, 내가 준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법입니다. 나한테 용돈도 안 주고 나를 책임도 안 지니까 원래 내 재산이니 내가 다시 갖고 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70살, 80살 넘어서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참고 사는 겁니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참고 사는 것입니다. 나이 지긋한 노부모님들은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자식들한테 재산도 주고 탈탈 털어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자식들이 박사의 사업도 하고 잘 사는데 나를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성공시키고 어떻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그렇게 신부님께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합니다. 이런 자식과의 갈등 말고도 나이가 들수록 닥쳐오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심지어 일본보다 노인 자살률이 2배가 높다 합니다. 특히 할머니나 할아버지 둘 중에 한 분이 아파서 드러눕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 남은 배우자는 급격한 외로움과 우울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대부분 60이 넘어서도 자식 걱정하고 자식을 가장 먼저 신경을 쓰는데 만약에 지금 내 배우자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간다면 남은 우리는 그날로 고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에 누가 아침, 점심, 저녁을 함께 먹어줄까요? 누가 나와 함께 텔레비전을 봐줄까요? 일상을 함께 해줄 사람은 현실적으로 잘 없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배우자가 있으니까 투닥거리면서 같이 텔레비전도 보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거죠. 매일 밥을 혼자 먹는 것과 같이 먹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떠나가는 날로부터 고아로 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요즘 들어 일본에서는 노인이 집에서 병간호하다가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내는 자기 남편이 쓰러지면 끝까지 옆에서 보살피면서 살지요. 하지만 남자는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범행 후 대부분 병간호가 너무 힘들었다, 지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사건에서는 할아버지가 89살, 할머니가 85살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대기업 출신으로 정년 퇴직하고 연금 생활까지 버젓이 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쯤 부인이 파킨스병에 걸린 겁니다. 와중에 할아버지에겐 우울증까지 있어 간병하기 한층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도 할아버지는 지극정성으로 성실하게 보살폈다 합니다. 그런데 올해 봄에 할아버지가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엉치뼈가 부러져 버린 겁니다. 할아버지는 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자꾸자꾸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남에게 폐 끼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된 거죠.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본 법정에서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죽인 것을 엄중하게 추궁하면서도
부인이 병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비관하여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에는 동정의 여지가 있다며 3년형을 하고 5년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감옥에는 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할아버지한테 할머니의 명복을 빌어주라고 이야기하였다 합니다. 노년에 겪는 외로움만큼 무서운 병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외로운 시간을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한쪽이 홀로 된다 한들 누가 매일 다정하게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겠습니까? 자식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이어가야 하니 제 아무리 효자, 효녀라 한들 참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또 60 넘은 부부가 퇴직하고 남겨진 시간을 친구처럼 연인처럼 보내면 좋은데 보통 애인같이 사는 게 아니라 원수같이 살지요. 왜냐면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엄마는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쁘고 아빠는 나가서 돈 버느냐고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처럼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나눌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깥에만 돌던 남편이 퇴직을 하고 집에 들어가고 안방에 들어와서 안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다정하게 뽀뽀 한 번 안 했는데 이렇게 둘이서 같이 24시간을 붙어 지내니 집안이 평화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서양은 우리나라와 달리 20대에 만나서 안 맞으면 30대에 바꾸고 30대에 만나서 안 맞으면 40대에 바꾸고 40대에 만나서 또 안 맞아 50대에 바꾼 부부끼리 50부터 100살까지 애인같이 함께 산다 합니다. 여러 번 잃어보니 오히려 그 소중함을 알아서라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는 20대부터 60대까지 웬만하면 한 번도 안 바꾼 분들이 더 많지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바깥에서 점심 저녁 먹고 들어오던 사람을 밥 세 끼를 다 차려줘야 되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늙어서 안 그래도 외로운데 이제 자식들도 출가하고 둘만 사니까 아내는 안방에서 자고 남편은 뒷방에서 자고 이렇게 잠도 따로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사나 마나 하는 겁니다. 60대 아내분들은 보약을 해줘도 누구한테 해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남편분한테 해줘야 합니다.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위안을 주는 게 배우자입니다. 지인분이 맹인 재활원에서 근무하실 때 겪으신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맹인 재활원에서 생활하던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장례도 잘 치러주고 했는데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분이 생활하는 방을 바꿔달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바꾸냐 물었더니 여길 가도 남편 냄새, 저길 가도 남편 냄새, 남편이 너무 그리워서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소용이 없어 보이고 어디 제발 좀 나가 있었으면 좋겠고 삼식이처럼 귀찮게 하지만 그 무뚝뚝한 남편분이 없으면요. 정말로 외로워지는 겁니다. 옆에 있어주는 남편을 대하는 마음을 한 번쯤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자식한테 신경 쓸 거 남편한테 한 번만 더 신경 쓰세요. 진짜 지금 중요한 동반자는 무엇보다 나의 배우자입니다. 물론 남편분은 두말할 것 없지요. 항상 아내를 먼저 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꼭 노력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플 때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지금의 내 아내입니다. 그간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연륜을 겸비한 노년처럼 축복받은 삶 또 없습니다. 이 좋은 축복의 시간을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기보다는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노년에는 행복보다는 스스로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물론 우리는
더 많은 슬픔을 견뎌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상실은 그야말로 노년의 가장 두드러진 단면이죠. 친구들, 친척들, 배우자, 심지어 자녀들이 먼저 갈지도 모릅니다. 100살을 넘기신 한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 자식들이 다 먼저 갔다 하시더군요. 그렇게 먼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상실감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로움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증가하는 거죠. 나이 먹어서 제일 무서운 것이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상실은 단순히 죽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측면이 상실의 영향을 받는 듯합니다. 꼭 사회적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꾸 잃어가는 나의 육체적인 상실도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독서나 운전이 어려워집니다. 운동신경도 예전 같지 않아 즐거움을 주었던 많은 활동들이 곤란해집니다. 외모에도 영향을 주지요. 이러한 상실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상실이 들이닥치는 이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은 처지에 있는 동년배의 친구와 나누는 대화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식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다 보면 자식 이사할 때 자식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갈 때 친구들이 따라오진 않죠. 더욱이 친구들은 한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꾸자꾸 친구가 멀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노부모님들이 제가 크고 자란 동네에서 이사하시는 걸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30년 동안 살았는데 그곳에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얘기도 하고 칼국수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변해가는 인생도 상실감도 나누고 가장 좋은 건 그렇게 지내시다가 그 동네에서 돌아가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살던 데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늙으면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말고 양로원이나 실버타운에 가면 되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양로원에 가는 게 10%가 안 된다 합니다. 다 자기가 살던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죠. 그게 가장 노년에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쉽사리 이사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 품에 자식들도 손자도 같이 놀아주지 않습니다. 자식은 가정을 꾸리느라, 돈 버느라, 지 자식들 거두랴 바쁘고, 손자는 학원 다니기 바쁘고, 학교 다니기 바쁘고, 나이가 들면 더 들수록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손자한테 용돈 줄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친구하고 칼국수 한 그릇 사 먹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집 근처의 노인 복지관이나 노인 대학에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서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노래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처 복지관이나 노인 대학에 나가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취미를 들여보세요. 모든 것은 시작이 어렵지 한 발짝 떼고 나면 별거 없습니다. 한번 가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왕이면 중간에 관두지 말고 힘 닿을 때까지 다니시길 바랍니다. 가보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도 많고 점심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도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60까지 먹고 사는 겁니다. 16년 배워서 60까지 울고 먹는 거죠.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40년을 또 보내기 위해서 다시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다시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노인 대학이나 복지관에 가는 것을 꺼려하거나 아직 나는 노인이 아닌데 거길 왜 가? 이런 생각으로 70대, 80대를 맞이한다면 그땐 정말 큰 후회로 남으실 겁니다. 저는 국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인 대학을 동네마다 하나씩 세워서
4년 정도 의무적으로 배우게 하여 모든 노인들이 행복한 40년을 준비하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의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인간관계, 친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본인이 60년간 살며 쌓은 연륜과 지혜, 그 재능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배우고 공부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동네의 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확실하게 정리 못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서로 재산을 갖겠다고 싸우고 재판을 걸어서 할머니가 여기 재판장에 서고 저기 재판장에 서고 하시다가 남겨진 할머니까지 들어놓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군요. 그러니 주변에 가까운 노인 대학에 나가시거나 복지관에라도 다니셔서 이런 노후에 필요한 정보들을 나누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능한 한 집에서 자주 나오셔야 합니다. 뒷방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고 늙고 병이 드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지만 저는 죽음 앞에서 온전한 정신과 육체를 최대한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가족이 큰 질병에 걸리면 사실 웃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괴롭고 삶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대부분 돈 문제로 시작해서 싸우게 되고 부양의 문제로 자녀들이 다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에 눈물만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일이 모두 나의 생각대로만 되겠습니까? 파도가 일면 파도를 타고 가면 되고 파도가 치지 않으면 조용히 즐기면 됩니다.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전혀 구애받을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행복감도 우울감도 즐거움도 불편함도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고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떠나가야 할 그 길이라면 그 무거운 짐일랑 다 벗어던지고 처음 왔던 그 모습으로 편히 떠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에 두려운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조언 4가지를 들려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마세요.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중심을 잡고 당찬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세요. 둘째,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됩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살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셋째,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살다가 갈 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선택을 했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됩니다. 넷째, 잘 산 인생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과거가 오늘이 되고 오늘의 행동이 쌓여 내일의 내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게 살아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후회가 없도록 현재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좋지 않은 감정들은 모두 털어버리시고 지금 오늘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데 유익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좋은 생각과 노력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제 마음이 꼭 전달되길 바랍니다. 지금 웃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고 또다시 맞이하는 내일 역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후의 비밀 정원이었습니다. 노년의 삶과 애환, 차마 말로 할 수 없었던 고민들, 가슴 속 응어리진 바위덩이 모두 여기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연인데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한번 이어가 보는 건 어떠실런지요?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그때까지 안녕하십시오.